6월 26일 목요일 정경희 클래식 2부 출발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전문가와 나누는 클래식 담소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이 주는 감동과 진심을 알아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 북코리아에서 펴낸 클래식과 전쟁사의 저자이신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서청규 단장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장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 단장님을 뵙고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우리 따님께서 결혼하실 때 제가 축가를, 왜냐하면 저희가 또 지인이 됐으니까. 저는 예. 그 우리 딸한테 그거보다 더 귀한 선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돈을 안 같습니다. 드리고 저 오늘 교수님 덕분에 야, 이 큰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생방송 중에 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낙장 불임입니다. 예. 그래서 꼭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저에게 1번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제 공연 날짜를 피해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단장님께서 오늘 또 제가 선물을 드릴 줄 어떻게 아시고 바로 또 이 선물을 또 제게도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저희 기관의 예. 어떤 상징 모자인데 아하. KAVA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코리아 암즈 컨트롤 베리피케이션 에이전시 해서 예. 국방부 군비통제 검증단 이야. 이런 약자입니다. 네, 뒤에 써 있습니다. 국방부 군비통제 검증단. 네 맞습니다. 써 있고 제가 한번 방송 전에 써봤는데 제가 좀 머리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끝 레벨에 딱 붙이니까 제가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까? 머리에 들으신 게 많아서 예. 제가 오늘 딱 이렇게 어떻게 이 모자를 한번 쓰고 방송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거 너무 특공대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보시고서 오해하시면 어떡하죠? 저 네, EBS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군대 방송인지 오해하시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저도 저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사상 최초로 우리 단장님이 선물해 주신 이 모자를 쓰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첫 방송 마쳤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단장님? 아니 저는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할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고 아니 그 프로그램 굉장히 재밌더라. 그렇죠. 구성이 정말 좋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그분이 현역 아니냐고. 아, 현역 군인. 예. 아하. 너무 어쨌든 프로그램도 좋고 또 진행도 뭐 아주 액티브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고 저한테는 아니 그 떨릴 것 같더니 떨지 않고 잘 하더라. 아, 무슨 저를 압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얘기와 함께 이게 이제 그냥 클래식 음악 듣는 것보다 네. 배경이나 이런 스토리를 알고 들으니까 훨씬 재밌더라.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아, 저도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전쟁사라는 것 자체가 인류의, 우리가 그때도 대화를 나눴지만 인류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최초의 학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네.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치열함 안에서 우리가 클래식으로 녹여내니까 네.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단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이 전쟁사가 훨씬 더 와닿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십제건 전쟁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전쟁사 어떤 시기입니까? 네, 오늘은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쟁사 스토리도 좀 말씀드리고 또 1,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클래식 음악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차 세계대전 언제 발발했죠? 1차 세계대전 잘 아시는 것처럼 1914년입니다. 네. 1914년인데 이때를 보면은 나폴레옹 전쟁이 발생했던 것보다 한 10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또 대규모 전쟁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네. 흔히들 이제 우리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할 때 이게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와 항태자비가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때 그 저격을 당해서 이 전쟁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마지막 그 전쟁에 도화선에 그 불을 지핀 것뿐이고 그 이면에 그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게 된 거는 결국은 여러 제국주의들이 팽창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제국주의의 충돌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 어쨌든 이 주역인데 이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제국주의 식민지에 늦게 동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871년에 이제 보불 전쟁,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비로소 독일이 첫 번째 통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 산업혁명 때문에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제국주의에 합류를 했는데 합류를 늦게 해보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미 식민지를 다 개척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보기를 갖다가 저 친구 뭐야? 늦게 와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식민지를 개척하려면 해군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군력을 키우려고 그랬더니 영국이 사사건건 독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그때부터 영국과 독일이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차에 바로 사라예보에서 그 저격 사건이 났던 거죠. 저는 이 단장님께 전쟁 이야기를 들을 때 설명을 하시는 옆에 마치 그 장면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빠져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전쟁사를 좋아해서 공부를 예전에 많이 썼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국주의 충돌, 결과적으로 본인의 나라에 대한 더 영토 확장과 네. 이 극대화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정책적인 어떤 용어 중에 예. 사라예보 증후군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허. 이 사라예보 증후군이라는 거는 사실 이 전쟁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그 상황, 정치적 상황을 표현하는 말인데 오스트리아가 이 세르비아에 대해서 이제 저격을 했기 때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팍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세르비아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게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러시아였습니다. 그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어떻게든 지원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 이면에 상대 오스트리아 후견인은 독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계속 관찰하는 상황에서 내가 독일보다 늦게 동원령을 선포하면은 선제권을 갖다가 독일한테 뺏길 테니까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먼저 동원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세계대전을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의사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러시아가 먼저 동원령을 선포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네 해가지고 독일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동원령을 뒤에 선포를 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이 과정상에 의사결정되는 그거를 갖고 사라예보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미리 내가 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과도한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에스컬레이션 된다 하는 취지의 그 사라예보 증후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그 용어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단장님 저는 그 1차 세계대전 지금도 단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흥미롭게 들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슬픈 게 유럽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독일도 아직 자기가 준비가 안 됐지만 러시아가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따라 들어온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2000년 동안 한 번도 공격을 먼저 하지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뭐 러시아, 중국, 네. 일본 정말 공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를 이렇게 사라예보 증후군처럼 도와주는 나라가 근처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도와준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유럽이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게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부러운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고 이웃은 그 멀리 있다고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과 딱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자원이 입대했던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볼레르라고 우리가 잘 알려진 볼레르라는 음악을 작곡한 그 라벨이라는 프랑스의 작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라벨이 그때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늦게 들어갔네요. 1914년에 39살에서 자기가 이 프랑스가 독일에 침공을 당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자원 입대해갖고 공군에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신체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받아주질 않아서 결국은 그 육군으로다가 트럭 운전병으로다가 참전을 했는데
해필 참전한 곳이 베르당 전투 현장입니다. 이 베르당 전투 현장 하면은 우와.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어떻게? 네. 왜냐하면 독일이 선공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를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공격을 해서 프랑스 북부의 벨기에를 통해서 북부를 통해서 파리로 내려오는 이런 공격 기동로를 택해 갖고 쫙 내려오다가 예. 마른강 일대에서 막힌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혀 갖고 쉽게 얘기하면 진출이 저지돼 갖고 참호전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반대편에 프랑스 파리의 북동부 지역, 이번엔 서부 지역이 아니고 동부 지역에서 공격을 새로운 통로로다가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곳이 바로 베르댕이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쌩쌩한 병력들 280명이 양쪽 다 앞에서 280명이 여기에 참전을 했던 겁니다. 그 현장에 라벨이 있었던 겁니다. 저 오늘부터 라벨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저는 라벨이 그래서 3년 정도를 복무를 했는데 그 참상을 베르댕 전투의 참상을 너무나 현장에서 느꼈고 또 자기와 같이 그 동고동락했던 전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전우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오늘 그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쿠프랭의 무덤이라는 그런 곡을 작곡을 해갖고 그때 전사한 전우들에게 헌정한 그 곡이 바로 이 쿠프랭의 무덤이라는 곡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 라벨이 39살에 입대했으면 42살이 전역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시기에 라벨도 부상을 입었다죠. 네, 그 다리에 이제 좀 다리를 다쳐가지고 예. 더 이상 복무를 못해. 왜냐하면 그때는 3년 복무 이런 개념이 없었고 전쟁 끝날 때까지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다침으로써 17년에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자기가 무언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또 전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청규 단장님이 오늘 첫 번째 추천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라벨의 쿠프롱의 무덤 중 토카타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중 토카타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안정숙님, 서진규 단장님의 책을 인터넷이 아닌 동네 책방 충주 글터에서 10권을 저번 주 목요일 퇴근 시 주문했더니 화요일에 왔어요.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단장님은 지금 EBS 지상파에 출연한 이제 인물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이 지금 쓰신 클래식 전쟁사 이제 공식적인 책이 된 겁니다. 이 방송이 좋으니까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 쿠프랭의 무덤 설명해 주실 게 좀 있으시죠? 네, 여기 이제 쿠프랭의 무덤하면 무덤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는데 네. 여기서의 톰브, 그러니까 톰브라는 그 의미는 무덤이라는 뜻보다는 찬미하는 거, 헌정하는 것, 추모하는 것, 기념하는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17세기에서 18세기 그때의 쿠프랭이라는 그 프랑스의 음악가가 있었는데 라벨도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고 또 쿠프랭이 자주 쓰던 음악 형식이 오르드르라고 그래갖고 이제 모음곡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쿠프랭의 무덤이라는 이 곡도 라벨의 곡도 6곡으로 모음곡 아닙니까? 그래서 그 쿠프랭을 다시 소환하면서 그 쿠프랭에 대한 헌정 또 추모 이런 의미를 담은 공명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무덤이 아니라 헌정이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EBS FM 정경희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책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서천교의 클래식 전쟁사 북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받고 싶은 분들 방송 후 소감과 함께 문자 부탁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라벨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으로 오른팔을 잃은 피아니스트를 위해 작곡했다는 것도 유명한데 어떤 피아니스트를 위한 곡입니까? 네, 라벨이 프랑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프랑스하고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네, 그런데 그 라벨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그 파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모차르트처럼 굉장히 촉망받던 피아니스트였는데 오스트리아 군인으로 참전해서 쏘이루다가 폴란드의 갈리시아라는 그 전역에서 러시아하고 전투를 수행하다가 오른쪽 팔꿈치를 총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총상을 입으면서 또 포로가 돼갖고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 갇히면서 이 팔을 갖다가 수술을 해서 결국은 총상을 입은 대부분 절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균이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팔을 절단하고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돼서 전쟁이 끝나고서야 이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있는 그 과정에도 내가 한 팔 왼팔로라도 피아노를 칠 수 있다. 피아니스트니까. 그래서 나무판 위에다가 건반을 그려놓고 거기서 왼팔로만 연습을 하고 이랬던 그 작가. 바로 그게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 네. 아, 프랑스 군인이었던 라벨이 오스트리아 군인이었던 피아니스트를 위해서 곡을 작곡한다는 것. 아,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만약에 적이 그 군인이었다면은 예, 자기 동료를 죽인 상대국의 군인을 이렇게 해줄 수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라벨은 이미 이 당시에는 음악가였고 예술가였기 때문에 같은 예술가로서의 어떤 교감 때문에 쉽게 그 비트겐슈타인 측에서 의뢰를 해서 왼손을 위한 그 곡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거에 응했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참혹한 전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술은 하나로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단장님, 그 병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 다쳐서 병원에 오게 되면 적군이라도 먼저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제법상으로도 네, 전쟁법상에 그렇게 돼 있고 예,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포로라든지 그런 사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생명을 보호해 주도록 돼 있는 그런 차원인데 하물며 예술적 이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전투가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토록 인간은 결국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이 곡 듣겠습니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 피아니스트 줄리어스 카첸, 이슈트반 케르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 연주 시간이 20분이 넘어서 여러분 발체로 들려드렸습니다. 피아니스트 줄리어스 카첸과 이슈트반 케르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에서 전쟁이라는 주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라벨이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느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벨이 만약에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쉽게 작곡을 했다면은 어땠을까? 아마도 그거는 비트겐슈타인한테 어떤 교훈도 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 전쟁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전쟁이다. 그러나 극복해야 된다. 인간이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 작품에 모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이 치던 그 왼손을 위한 그 음반이나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해야만이 이 곡을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1939년의 일인데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20년도 안 돼 갖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거죠. 이 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운데 히틀러가 있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히틀러가 자극한 면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나서 독일이 패전국이기 됐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패전국이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한테
배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전쟁 배상을. 너희가 전쟁을 일으켰었으니까 1차 세계대전은. 근데 이 전쟁 배상이 너무나 가혹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몇십 년에 걸쳐서 갚아도 갚을 만큼의 돈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부대를 모두 해체하게 만들었고, 경제금 뭐고 이런 것들을 거들떠도 못 보게 만들었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굶주리게 된 건데, 해필 1930년대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대공황이 유럽을 휩습니다. 이 경제 대공황이 유럽을 휩쓸면서 독일 사람들의 이제 원망이 프랑스로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르사유국에 참전했던 승전국에 향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굶어 죽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느냐. 그런 것을 자극한 것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민족주의와 게르만주의의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독일 민족을 하나로 모으면서 이게 막 불꽃처럼 번지기 시작한 거죠.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피난해 가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제 그 프랑스가 40일 만에 독일에 의해서 함락됐고, 네. 그 다음 목표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네. 그래서 1941년에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스탈린과 당시에 이제 소련이 스탈린이 있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을 갖다가 너희는 철수하지 마, 너희는 피난 가지 마, 너희는 대기해야 돼. 이렇게 해서 피난을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겁니다. 스탈린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레닌그라드 시민들이 한 330만 됐거든요. 그 330만을 인질로 삼은 거죠. 인질로. 왜 그러면 인질로 삼았냐? 이 레닌그라드라는 시는 당시에 보면은 그게 과거에 이제 그 소련의 수도였고, 그다음에 레닌그라드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도시면서 각종 군수 산업과 어떤 생산 이런 것들이 어느 도시보다 활발한 거였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독일에게 뺏기면은 결정적인 어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군수 기지로서도 굉장히 손실이 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모스크바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레닌그라드가 일찍 적에 피탈되면, 독일군에 피탈되면은 독일군이 모두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모스크바로 집중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야만이 모스크바로 독일군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수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질전을 버틴 거예요. 인질전. 네. 이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위됐던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네, 1941년 9월 8일부터 1943년 초까지니까 2년 5개월. 엄밀히 따지면 한 872일 정도라고 하는데, 또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는 천여일 정도도 얘기했는데, 그 천여일이라는 거는 완전히 포위되기 전부터의 기간을 산정한 거고, 엄밀히 따지면 870여일이니까 한 2년 반 정도의 기간을 완전히 포위돼서 말도 안 돼. 먹을 것도 없고, 아우. 그다음에 연료, 특히 그 지역이 레닌그라드 지역이 춥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예. 10월부터 그 다음에 한 3월까지는 엄청난데 모든 연료가 차단된 상태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870여일을 버틴 겁니다. 와.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330만 명의 그 시민들 중에 한 150만 정도가 죽었으니까요. 폭격에 의해서 죽고, 독일군들이 포위를 한 가운데 그 안에다가 엄청난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피해 다니다가 죽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추워서 얼어 죽는 거고, 또 하나는 먹을 게 없으니까 쥐도 잡아먹고 곤충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집에 있던 가죽 쇼파 있지 않습니까? 가죽 쇼파를 물에 불려갖고 그거를 먹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레닌그라드에서는 사람 고기 먹는 거를 금지하는 법을 공표를 하고, 그 사람들을 200여 명을 넘게 검거해갖고 또 재판을 하고, 이런 그 기록들도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초연 그 쇼스타코비치의 이런 포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렇죠. 1942년에 이제 초연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이 레닌그라드에서 이 연주는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도 이 곡을 작곡할 때, 야, 우리 레닌그라드가 이렇게 포위되겠고 이렇게 어려운데 좀 우리를 관심을 좀 가져달라. 우리를 여기로부터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는 거를 외부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레닌그라드 시민이 죽어가고 있지만 힘들 내시오. 시민들이여 힘을 내서 우리 저항하자. 이런 것들을 담고서 이 곡을 작곡했는데 막상 초연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어갖고 교향악단을 구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군악대로 있던 인원들을 강제로 동원해갖고 군악대 인원들 일부를 놓고 또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잡아오고 뭐 해가지고 간신히 악단을 꾸려갖고 초연을 1942년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송이 전파를 타고 외부 세계에 나가게 되고 그거를 들은 서방 세계에서 우리가 레닌그라드를 지금 잊고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레닌그라드를 다시 보게 되고 독일군에 대한 압박을 가해 오면서 결국 1943년 초에 독일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결국 그 레닌그라드 여기에서의 이 초연은 저는 레닌그라드 시민들이 악단이 돼서 이 곡을 완성했고 끝까지 싸워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쇼스타코비치의 레닌그라드 이 곡이 어떤 지휘관보다도 전 세계에 우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선포한 곡이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럼 단장님 군인으로서 보시기에 이 곡이 가지는 또 중요한 의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예술적 이 영감을 가진 이 곡이 이 선율이 시민을 굶어 죽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을 담은 게 저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이 교향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군 생활 때 단장님 그런 참상을 저는 눈으로 겪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군에서도 이 폭격이나 최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내 동료가 피해 맞아 죽고 우리가 뭐 사격을 해야 되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지금 이런 평화로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레닌그라드 먹을 게 없어서 네. 쇼파를 불려서 먹고 네. 사람 고기를 네. 먹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음악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가능할까? 음악이 갖는 정말 가치죠. 네네. 음악만이 할 수 있는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음악은 어떤 부분을 들어볼까요? 네, 쇼스타코비치의 그 교향곡 7번 중에 1악장. 1악장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갖다가 주제로 한 음악인데 네. 처음엔 부제를 그렇게 붙였다가 나중에 쇼스타코비치가 그 부제마저도 제거해서 듣는 사람이 해석하게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쨌든 그 1악장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인데 그중에 일부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시장조 작품으로 60 레닌그라드 1악장을 발췌로 들려드립니다.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 시장조 작품으로 60 레닌그라드 1악장을 시간 관계상 발췌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곡 시간 되실 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청규 단장님은 처음 이 곡이 나올 때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시다고 합니다.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초연 포위 상황에서 이루어졌죠. 네, 맞습니다. 레닌그라드의 이 상황 속에 제가 꼭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에 그 참혹한 전장 속에 11살 소녀 타냐가 쓴 일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군사 재판이 열렸을 때 증거 자료로도 썼던 건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 일부를 제가 일기 일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1년 12월 28일 새벽 12시 30분에 제냐 언니가 죽었어요. 1942년 1월 25일 낮 3시에 할머니가 죽었어요.
1942년 3월 17일 새벽 5시에 레카 오빠가 죽었어요. 1942년 4월 13일 새벽 2시에 바샤 아저씨가 죽었어요. 1942년 5월 13일 아침 7시 30분에 엄마가 죽었어요. 사비체프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타냐 혼자 남았어요. 이렇게 쓰여진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 타냐도 2년 후인 1944년에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게 슬픈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레닌그라드 포위전의 실제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프로코피예프의 이 곡 외에도 또 단장님 꼭 소개하고 싶은 곡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곡입니까? 네, 프로코피예프도 러시아 작곡가인데 당시에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그 작품을 소환해서 이때 오페라 곡으로 만들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는 뭐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 아니고 나폴레옹 전쟁 때 모스크바를 끝까지 사수함으로써 러시아가 승리한 그 과정에서의 여러 집안들의 그 주인공들이 나와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랑 이야기를 담고 인생 이야기를 담은 게 이제 굉장히 큰 그 톨스토이의 작품인데 이거를 소환해서 과거의 나폴레옹 때처럼 모스크바 우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것을 프로코피예프가 러시아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이 음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코피예프가 이 오페라를 통해서 담아내고 싶어 했던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과거 모스크바를 이렇게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단결해 갖고 사수했듯이 지금 우리 소련도 이거를 갖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처럼 러시아 사람들이 단결해 갖고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음악을 톨스토이의 작품을 그 소재로 해서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단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러시아와 프랑스의 관계는 어떤가요? 지금은 그래서 국제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든 국가 간의 관계는 국가의 이익에 걸맞게 관계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프랑스하고 러시아도 아마도 많은 그런 것들 전략 속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엉켜 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뒤엉켜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프로코피예프 오페라 전쟁과 평화 서곡 들어보겠습니다.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시하는 프랑스 국립 관향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프로코피예프의 오페라 전쟁과 평화 서곡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관향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단장님, 2차 세계대전의 끔찍함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 대학살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우리한테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용어로도 많이 그 회자되는 그런 아픔인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히틀러 입장에서는 독일 민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부정을 했어야 돼요. 누군가는 적을 만들었어야만이 독일 민족을 더 강하게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중에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경제 대공황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이나 이런 거에 독일의 어떤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대공황이나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마치 음모를 해갖고 그렇게 만들고 자기네는 배불리 그래도 먹으면서 나머지 독일 사람들은 배고프고 굶주리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가 1933년에 정권을 잡고 1935년에 아예 이거를 뉘른베르크 법이라고 그래갖고 유대인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결혼도 못하고 유대인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식으로 유대인은 독일에 있어서도 안 되고 독일의 어떤 국기를 달아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몰아가기 시작하고 전쟁이 개시되고 나서는 게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게토라는 말은
유대인을 몰아넣는 곳입니다. 한 곳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곳 그런 것을 만들었고 그것이 나중에 전쟁이 지나면서 수용소로 됐던 거죠. 그 수용소 내에는 가스 실험실 뭐 이런 것들 해갖고 그냥 샤워하러 들어간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스를 갖다가 뿜어갖고 다 죽게 하는. 그래서 참 너무 그 잔혹하죠. 네. 그 자료에 따르면은 어떤 데는 600만 명, 어떤 데는 700만 명 학살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네, 그거는 지금도 딱히 왜냐면 그때 몇 명 어떻게 수용됐고 어디에 있다고 해갖고 이게 다 토탈돼서 나올 수 없는 숫자였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학술계에서는 6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유대인만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당시에 히틀러는 이민족을 다 예를 들면 슬라브족이라든지 집시족이라든지 또 정치적으로다가 약간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다 이 무리 속에서 처치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0만보다 넘었지 적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수적인 숫자군요. 그렇죠. 실제로 카운팅을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는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죠. 네. 자, 유대인 학살을 규탄하고 추모하기에 작곡된 곡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놀드 쉔베르크의 그 바르샤바의 생존자라는 건데 네. 아놀드 쉔베르크도 사실 오스트리아계의 유대인입니다. 예. 유대인이고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고 미국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47년에 이 곡을 작곡했는데 예. 이 곡은 폴란드의 수용소에 갇혀 있던 당시의 수감자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증언을 듣고 그 사람들의 나레이션을 갖고 여기에 곡에 담아서 아주 곡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나레이션이 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뒷부분에는 그거를 추모하는 어떤 합창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바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 방송도 정말 흥미진진하고 또 가슴 아프고 새로운 거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단장님 끝곡으로 그 쉔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작품으로 46 바리톤 거프프리트 호르닉과 클라우디 아버드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합창 연주 들려드리면서 EBS FM 정계의 클래식 오늘을 닫겠습니다. 단장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자 아마 제가 다음 주에 못 뵙는 것 때문에 할 건데. 다음 주에 우리가 못 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죠. 저 다음 주도 오시는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슬픕니다. 단장님 혹시 그 이번에 대통령께 좀 제안을 해서 호국 보내달라 한 달 더 늘리면 안 됩니까? 네, 아무튼 한 주 동안 뜻깊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 방송을 들었던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전쟁사와 클래식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But I have